예, 안녕하세요. 현장인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안전 학습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인 AD를 지자체에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본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근무하면서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스템 입력으로 지자체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AD 매월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AD 안내 표지판을 잘 보이게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보고 의무가 없더라도 자체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용법을 숙지하거나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점검 기록은 3년간 보관을 하고 매월 1회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해서 배터리, 패드, 본체의 교체 주기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통보는 대상 기관이 지자체의 시스템 입력으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항에 보면은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지침도 24년 5월 달에 리비전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한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본 내용에 좀 유사한 질의응답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법정 의무 설치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내용인데요. 대상 기관이 아니면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인데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보고 체계 시스템 들어가는 링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두 번째.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원하청 CO의 안전 메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약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원청 CO의 메일에서는 작업 절차 이행 실태, 집중 재점검을 강조했고 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계적인 안전 절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는 안전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회복 탄력성이 추가된 것은 캐나다의 생태학자 홀린 교수님이 개발한 레지리언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 PDCA 사이클이 아니고 예상, 통찰, 감시,
깨달음 등 예측 가능성과 시스템이 사고 이후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조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청 CEO의 메일에서는 고객사의 구두 작업 요청은 단호히 거부하고 서면으로 지시해달라는 그런 CEO의 부탁이 있었고요. 그 서면 요구가 떨어지면 협력사에 다시 서면으로 작업 지시를 발행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리고 모든 작업은 2인 1조를 기본으로 시행하라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권도 적극 행사해달라는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있을 때 중대재해는 근절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에는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통제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에게 주요 업무도 많이 주고 법적인 체벌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안전 의무, 보건 의무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작업 책임자와 작업 주의자는 동일선상에서 관리감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 개념들을 간단히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소장, 관리감독자 순으로 처벌을 하게 되고, 경찰이 조사하는 광역수사대에서 조사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사감독자부터 상향하면서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장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은 안 되지만, 최근 판결 사례를 보면 안전관리자도 처벌받고 작업 동료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에서 업무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 동료들을 도와줄 때도 안전 필수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빈틈없이 도와주는 그런 상호 협조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의 재조사를 보면은 관리감독자보다 공사감독자의 지휘권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 산안법에 의한 근로감독자는 공사감독자인 직원보다는 관리감독자의 안전 역량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항인데요. 건설 현장의 작업 공후 보관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번호를 부여하되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보통 휴게 공간, 휴게실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휴게실에 적합한 기준,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은 쓰지 마시고 작업 공구 보관함, 보관실 이런 명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외암에는 본체를 접지를 해야 되고, 가설물 화재 예방 점검 일지를 운영하고,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동 장치가 없이 고정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5번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라서 사후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후평가 이행계획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00에서 500억인 경우, 이 경우에는 수행성과평가라고 해서 공사 내용 및 효과, 안전 분석 등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효율 및 파급 효과 평가를 준공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많지만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 현재는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인데요. 사후평가의 내용으로는 관련 기관이 사후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수행 성과평가는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 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공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제도 철저 이행 요청 공문을 통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10월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숙지를 해서 공사 관련자들이 이행을 하셔야 되고, 자체의 인력과 규정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그 용역도 외부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해서 사후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번째, 안전관리자의 법정 선임 대상이 아닌데 자체 선임하는 경우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법적인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인건비 지급 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자체 선임은 가능하지만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25년도 2월 달에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서 쓰시면 되고, 법적인 선임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7번째입니다. 영어의 해석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shall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필수 이행 항목입니다. should, 하는 것이 좋다는 이행 권고사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8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안전 책임.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 관리가 조금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휴가 기간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여전하므로 대체자를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자는 100%의 급여를 받고 주 5일 근무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50에서 60%를 받고 주 3일 근무하기 때문에 보통 전기안전관리 보조자로 주로 쓰고 있는데 대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9번째, 중대건설사고의 의미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법과 산안법에 의해서 구분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의 요양부상자 동시 2명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중대산업사고는 PSM 대상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중대 건설 사고는 건진법에 의해서 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 건설 중 완공된 시설물의 붕괴 등이 포함이 되고, 중대 화학사고는 화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 법령별로 다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0번째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연 2회 소방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한 번은 반드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되면 소방서에서 합동훈련 일자를 잡아달라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는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1번.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 의무. 휘발유, 경유, 등의 등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미만 보관할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20% 이상 취급은 지역별 그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 20% 미만은 자체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고 MSDS를 비치하고 보유 공지가 3m 공터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담당자의 교육, 실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소량의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 수칙이 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인데요. 지정 수량에 미만 위험물 저장 취급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장의 조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 12번. 화재 시 비상 개방이 가능한 푸시바가 있습니다. 1883년도에 영국에서 빅토리아 홀이란 곳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이 마술 공연에서 2,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리면서 계단의 아래 출구로 몰려들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제도가 푸시바 투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 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돌려서 여는 그 문고리가 없고, 체중으로 밀어서 이 푸시바를 밀음으로써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시설에 가면 출입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3번째. 아인슈타인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안전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 보직자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과거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순회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운전기사가 자기도 한번 강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대본대로 강의를 했으나 큰 박수를 받고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중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에게 답변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법적인 규정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가 답변하지 못했던 것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의 시간은 왜 느리게 흘러가야 하는지, 이런 것은 물리적인 지식과 전체적인 공감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은 본질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에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하면은 2인 1조의 개념과 정의, 그 목적을 알아야 이 문구를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압가스 취급시설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취급시설이 다량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1명으로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서너 명을 이렇게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인 안전관리고요. 공사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고 하지만 감독자 1명이 여러 개의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직접 상주 감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주 감독을 못할 경우는 순회 감독 또는 유선 감독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산재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4번 작업장의 부착사항인데요. 작업장에는 법령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표지, 안전보건 정보를 적절히 게시 또는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회사의 CEO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안전규정은 아니지만 같이 부착을 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 15번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별 안전 의무인데요.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선임도 제외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제외되지만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월간 협의체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 법령요지 게시, 안전 및 보건의 의무도 예외 항목은 없습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서 합동훈련이 제외되고 취약업종 휴게실은 설치가 제외됩니다. 20인 이상은 휴게실을 설치하고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50인 이상은 자동차업 같은 경우는 산안위를 구성해야 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나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안전근로 협의체를 시행을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300인 이상은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점검 결과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고 안전관리자는 전담 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인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2명을 전담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 현장임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업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